서울 청담동. 벚꽃은 도로를 따라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이 대리석 저택 안엔 계절조차 들어오지 못했다. 방음이 잘 된 이 집안엔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오직 정숙함이라는 단어가 모든 틈새를 메우고 있었다. 아침 8시. 박세영은 욕실에서 빠져나와 긴장된 손으로 거실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길게 따은 머리카락은 묶어 올린 채 밝은 베이지색 실내복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누가 봐도 재벌가 며느리답게 조용하고 단정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앞치마엔 묵은 국물 자국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손등엔 작은 화상이 아물지 못한 채 하얗게 남아 있었다. 거실 중앙 고급 대리석 바닥엔 작은 먼지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듯 빛이 반사되고 있었고 세영은 조심스럽게 걸레를 접어 무릎으로 밀어닫고 있었다. 무릎 아래엔 얇은 방석도 없었다. 딱딱한 바닥의 냉기가 천천히 무릎뼈를 타고 허리까지 전해졌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저 걸레질을 이어갔다. 그 순간 뒤에서 딱딱딱 굽 높은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정제된 발소리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라벤더 향. 차도희 여사가 거실에 들어섰다. 도희는 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살짝 흘렸다. 또 무릎으로 하니? 요즘 사람들은 걸레 하나도 못 들더라. 역시 시장 출신이라 그런 건 빠르네. 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없는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웃고 있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무너져 있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나는 괜찮다는 표정으로 감정의 부스러기를 감춘 사람들만이 가진 표정이 스며 있었다. 그때 내 살배기 딸 윤희가 거실 구석에서 인형놀이를 하다 말고 말했다. 할머니, 식모가 뭐야? 순간 세영의 손이 멈췄다. 걸레 위로 고요히 흘러가던 손이 멈추면서 주변 공기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도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식모, 네 엄마 말이야. 이 집에 온 이후로는 집안일만 하잖니. 옛날엔 그런 사람을 식모라 불렀어. 윤희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식모야, 식모 엄마. 세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다.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딸이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쿡 찔렀다. 그녀는 차마 눈물이 흐르지 않게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걸레는 여전히 대리석을 닦고 있었지만 눈은 멍하니 바닥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식사 준비를 마친 세영은 부엌에 혼자 앉아 국을 휘젓고 있었다. 된장국이었다. 엄마 오말순이 늘 끓이던 깊은 맛. 하지만 이 집에서 된장국은 시장에서나 먹는 밥상이라며 늘 천대받았다. 그럼에도 세영은 엄마에게 배운 그대로 마늘 다진 것, 청양고추 썬 것, 표고한 조각까지 다 넣고 있었다. 이 국 하나라도 나답게 끓이자.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이며 자신의 존재를 그 한 그릇 안에 녹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세영은 잠든 아이 옆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오래도록 저장만 해두고 눌러보지 못했던 전화번호. 엄마. 그 이름을 몇 번이고 터치하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리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숨소리. 여보세요, 오말순이요. 그 소리에 세영의 입이 다물어졌다. 몇 초간 말을 못하다가 입술을 꾹 깨물며 말문을 열었다. 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뚝 떨어졌다. 울음을 참고 참다가 목소리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방안을 적셨다. 엄마 나 사는 게 아니야. 나도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밤 오말순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가게 문을 닫은 손,
주름진 손등을 타고 조용히 피가 도는 소리만 들렸다. 내 딸이 울고 있네. 내 새끼가 기어코 무너졌구나. 그녀는 그 길로 첫 차를 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서울을 향해 올라오던 말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젖었고 그 어떤 말보다 단단해지고 있었다. 서울 신라호텔 1층 그랜드홀. 입구부터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별빛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곳곳에 모여든 인물들은 명함의 대표, 이사, 고문이 적힌 이들 뿐이었고 웨이터들은 푸아그라와 미니 와인잔을 조용히 나르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박세영은 조용히 서 있었다. 부드러운 베이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묶은 그녀는 언뜻 보면 우아하고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실은 세영은 이 공간이 낯설고 두려웠다. 세영 씨, 와인 한 잔 들어요. 남편 이정현은 와인잔을 건네며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사진 촬영이 몇 컷 끝나자마자 그는 자연스럽게 옆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세영은 혼자 남겨졌다. 낯선 사람들, 낯선 용어, 낯선 시선.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구석에 선 채 미소만 유지하고 있었다. 말을 붙이는 사람도 눈을 맞추는 사람도 없었다. 그분이 대표님 사모님이래요. 어머, 말씀이 없으셔. 너무 조용하셔서 있는 줄도 몰랐네. 속삭이는 듯한 말들이 지나가면서 그녀의 등에 바늘처럼 꽂혔다. 조용한 게 예쁜 거라고 했잖아.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다. 남편 정연이 자주 했던 말이다. 넌 말수가 없어서 좋아. 어디 나서지도 않고 그런 여자가 며느리로 딱이야. 그 말이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건 배경이 되라는 명령이었다. 그때 정연이 그녀를 불렀다. 자기야, 이쪽으로 좀 와봐. 그녀는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몇몇 임원들 앞에서 세영의 허리를 슬쩍 감싸며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뭐랄까 조용해서 티도 안 나죠? 하하. 그 말에 다들 웃었다. 세영도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와인잔을 세게 쥐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티도 안 나는 아내, 그게 내가 바란 삶이었을까? 그녀는 남편의 옆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언뜻 보면 부끄러워 그런 듯 보였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어서 한 발 물러선 것이었다. 자정 무렵 행사가 끝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온 세영은 드레스를 벗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낮게 켜진 방 안.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무심히 자신을 바라봤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세영이라는 이름은 이날 이 공간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이 집에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그림자야. 그 말에 스스로 깜짝 놀랐다.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다. 눈가가 젖어들었다.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보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무너졌다. 엄마, 나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야. 세영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오말순 이름을 검색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껐다. 그녀는 아직 엄마에게 약한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곧 무너질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서울 청담동. 햇볕이 잘 드는 대리석 복도 위로 쌀쌀한 바람이 들어오던 날. 이날 오전 박세영은 부엌과 거실을 3시간 넘게 청소하고 있었다. 앞치마는 젖어 있었고 손등엔 퉁퉁 부은 자국이 선명했다. 거실 중앙에는 아이 윤희가 앉아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세영의 시어머니 차도희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도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세영아, 주방 싱크대 물때는 닦았니? 지난번에도 그대로였던 것 같던데. 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다시 문질렀어요. 세영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도희는 컵을 들고 일어나 세영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 컵 얼룩이 남았잖아. 내가 몇 번을 말했지? 시장 바닥에서 배운 대로는 이 집에서 안 통한다는 거. 순간 그녀는 그 컵에 물을 가득 담더니 아무 예고도 없이 세영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다. 싸. 차가운 물이 앞머리를 타고 어깨를 지나 무릎 위로 쏟아졌다. 세영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입술은 달달 떨리고 손은 부르르 힘을 잃었다. 아이 윤희가 놀라 소리쳤다. 엄마, 엄마한테 왜 그래요? 하지만 도희는 아이를 향해 매서운 눈길을 한 번 주곤 다시 신문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넌 아직 이 집 며느리라는 게 뭔지 모르나 봐. 너희 친정에선 다 저래도 되나 보지? 세영은 젖은 옷을 쥔 손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 그녀는 속으로만 속삭였다. 이 집에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은 없어. 그때였다. 쾅!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오말순. 구겨진 회색 바바리 코트,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발은 운동화에 흙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바닥에 흥건히 젖은 딸의 모습을 본 말순의 눈동자가 번쩍 빛났다. 그녀의 눈은 딸이 아니라 쓰러진 전쟁터의 병사를 발견한 어머니처럼 떨리고 있었다. 장바구니가 쿵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파와 두부, 달래가 복도 위로 굴러떨어졌다. 말순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게 뭔 짓이여? 차도인은 처음엔 말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소 무심하게 말했다. 누구시죠? 이곳은 가족 외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인데요. 말순은 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잡았다. 그 손엔 감정이 잔뜩 엉켜 있었다. 엄마. 말순은 그제야 눈을 돌려 도희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난 지금 싸우러 왔다는 각오가 서린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눈이었다. 네가 내 딸 머리에 물을 부었지? 싱크대 얼룩 남았다고. 시장에서 배웠다고. 더럽다고. 도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했나 보네요. 요즘 애들은 다 예민해서. 예민? 내 딸이 지금 예민한 거로 보이냐? 저 눈빛이 사람이 예민해서 저러는 것 같냐고? 말순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딸이 흘린 물 위를 조심스레 밟으며 정면에 선 도희 앞에 섰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도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밥숟갈 하나 제대로 못 든 내 딸한테 감히 네가 물을 퍼부었다고? 정연이 그제야 달려와 말한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 분위기? 맞다. 니들 눈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분위기였겠지. 그리고 조용히 손가방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내 도희 앞에 내밀었다. 도성섬유 대표 오말순. 이 집에 올 땐 그냥 엄마로 왔지만 지금부턴 내 딸 건드린 인간들한테는 사업가로 상대하마. 말순은 딸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세영은 그 품에 안긴 채 무너졌던 표정으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조용했지만 바닥을 적신 물보다 훨씬 뜨겁고 오래 울리는 소리였다. 그날 세영의 세계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고 오말순이라는 이름은 그 집안의 위협이자 구원으로 들어왔다. 며칠이 지났다. 청담동의 그 대리석 저택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정연은 말순이 다녀간 뒤로 사무실에서 전화를 자주 받기 시작했다. 유통 담당 팀장, 원단 부장, 회계팀 모두가 이상하게 조심스러웠고 몇몇 거래처에선 납품 중단이라는 단어까지 흘러나왔다. 도성섬유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가격 협상이 거부당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정연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아내의 친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청담동 저택의 응접실, 커피잔 위로 증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요한 거실에 말수는 여느 날처럼 평범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칼을 품은 매처럼 조용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앞에 앉은 차도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여길 다시 올 줄 몰랐지? 도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홍차를 마셨다. 예전에는 며느리 어머니들이 자주 오지 않는데 말순 씨는 자주 오시네요. 말순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한 장. 탁! 그 봉투가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소리만이 순간 그 공간의 유일한 진동이었다. 이거 한번 보시겠소. 도희는 불쾌하다는 듯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첫 장, 도성섬유 주식회사 마곡지사 원단계약서. 둘째 장, 서울 강서구 마곡동 부지등기 소유자 오말순. 셋째 장, 2024년 하반기 납품 정지 통보서. 셋을 넘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도희의 얼굴색이 서서히 변했다. 그 붉은 기운이 가라앉고 대신 시멘트처럼 회색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달콤하거나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한 여자가 억눌렀던 자존심을 가슴속에서 끌어올려 쓴 웃음처럼. 그 웃음은 뼈가 있었다. 내가요, 시장에서 50년 장사만 한 줄 알았죠? 파만 썰고 두부만 팔았을 것 같았죠? 내가 직접 염색 기술 배워가며 원단 공장 돌렸고 니들 회사가 쓴 원단 내가 납품한 것도 있었소. 이름은 안 드러났지만 말이요. 도희는 입을 꾹 다물었다. 커피잔 손잡이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네가 내 딸 물 끼얹었을 때는 시장 포목집 딸이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말이요.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의자, 그 아래 깔린 카페트, 그 원단 내가 납품한 거요. 쾅! 말순이 테이블을 한 번 쳤다. 그 소리는 컵보다 컸고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이제 말합시다. 내 딸이 그 집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 니들 사업, 내 쌓인 하나의 흔들리는 판이야. 도희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입을 열지 못하고 긴장한 채 바라볼 뿐이었다. 말수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등 뒤로 남긴 말은 폭풍 같았다. 난 내 딸한테 미안해서 지금까지 다 말 안 하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부턴 내가 가진 걸로 그 아이를 지킬 거요. 그날 밤 세영은 뉴스 기사 한 줄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덮었다. 속보 도성섬유 청담 재벌가 원단 공급 중단 윤리 문제로 판단.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금껏 숨만 쉬던 그녀의 가슴에서 처음으로 숨 쉬는 사람처럼 터져나오는 웃음이었다. 엄마 나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새로 지어진 건물들 사이 고요하고 정제된 회색 사무실 건물.
그 가운데 도성섬유라는 파란색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건물 5층 회의실, 창 너머로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하얀 벽과 유리 칸막이로 된 회의실 안은 아주 낯설었다. 박세영은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긴장된 손은 무릎 위에서 얌전히 모여 있었고 눈동자는 테이블 위 도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오말순이 들어섰다. 단정한 셋업 정장, 작은 브로치, 손에는 노란 법인 서류가 담긴 파일. 그녀는 딸을 향해 눈인사만 하고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회의는 길지 않다. 오늘은 너한테 내 이름을 물려주는 자리니까. 세영은 순간 눈이 커졌다. 이름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가진 땅, 공장, 사무실 다 내 이름으로 바꿨다. 대체 언제까지 고개 숙이고 살래? 이젠 너도 내 발로 일어나야지. 세영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커서 금방 삼켜지지가 않았다. 엄마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확신이라는 단어가 녹아 있었다. 너는 지금까지 참고 견디는 걸 배웠잖아. 이젠 버티지 말고 걸어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이름으로. 그날 오후 세영은 회의실에 남아 혼자 도면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득 손끝에 작은 펜 자국이 묻은 걸 보고 그녀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진짜네. 나 일하고 있네. 진짜 내 자리에서. 작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쏟은 미소였다. 다음 날 청담동. 정연은 식탁에 앉아 있다가 뉴스 기사를 하나 발견하고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도성섬유 박세영 명의로 재단 전환 전 대표 오말순, 정격사임. 딸이 고개 들고 살 수 있다면 가진 거 전부 내놔도 괜찮다. 정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차지연. 그 이름이 기사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세영이? 그 무렵 서울역 앞에 위치한 한 중고 양복점. 세영은 스스로 정장을 고르고 있었다. 심플한 브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머리는 단정히 묶었다. 그러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물었다. 이제 이 모습이 나인가? 거울 속에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 지워졌던 이름을 다시 꺼내든 사람.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며칠 뒤 도성섬유 창립 30주년 기념식장. 작은 강연대 위에 선 세영은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저는 박세영입니다. 그동안 제 이름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순간 박수 소리가 퍼졌다. 직원들의 박수, 동료들의 환호, 그리고 맨 뒷줄. 그곳엔 회색 정장을 입은 말순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세영은 도성섬유 간판 아래에 잠시 서 있었다. 도성섬유. 오말순이 50년을 쌓아 만든 이름이지만 이제는 박세영이 그 뜻을 이어받게 된 순간이었다. 옆에서 말순이 물었다. 두렵나? 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청담동 저택 앞을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 집엔 더 이상 두려움도 수치도 울분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젠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누군가가 내 손 잡아줬으니까요. 서울 청담동 대저택. 해질 무렵 거실 창문 너머로 붉은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고급스러운 대리석 위로 길게 늘어졌고
집안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아니, 어쩌면 불안하게 조용했다. 시어머니 차도희는 티포트 옆에 앉아 있었다. 자주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진주 귀걸이, 그러나 오늘은 손끝이 유난히 많이 떨렸다. 테이블 위엔 태블릿이 하나 놓여 있었다. 화면엔 실시간 검색어 1위 뉴스가 띄워져 있었다. 딸의 고개를 들게 하려 어머니가 일어섰다. 도성섬유 대표, 전 재벌가 원단 중단 선언. 된장국 무시하더니 이제는 가문 전체가 무릎 꿇게 생겼다. 그 기사의 아래엔 사진 한 장. 오말순과 박세영 함께 웃으며 서 있는 모습. 배경은 광주의 도성섬유 본사 현관이었다. 이게 어떻게... 도희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화면을 껐다. 얼굴 위로 얇은 주름이 찌그러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 시각 세영은 저택의 거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다. 검정 재킷, 단정한 슬랙스,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 자리 좀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도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토록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어머니가 오늘은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앉아보렴. 잠시의 정적. 두 사람 사이엔 찻잔 하나와 수많은 기억이 놓여 있었다. 그 조용한 긴장 속 세영이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요. 된장찌개 끓였던 날 기억나세요? 도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자신이 된장국 냄새 난다며 상을 엎으려던 순간이 스쳐갔다. 그날 이후로 전혀 된장국을 다시는 끓이지 않았어요. 이 집 냉장고엔 고추장도 마늘도 없었고 냉장고가 아니라 감정도 비워져 있었죠. 근데도 전 웃었어요. 어머니 눈에 잘 보이고 싶었고 며느리로 살아남고 싶어서요. 도희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말이 없었다. 손등 위엔 주름이 겹겹이 잡혔고 그 주름 사이엔 며느리의 눈물 자국이 숨겨져 있었다. 세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엄마가 오셨고 다 무너졌어요. 아니요. 엄마가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도희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곤 아주 작게 그동안 절대 꺼낸 적 없던 단어 하나를 꺼냈다. 미안하다. 순간 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개 숙인 적 없던 분이 제 앞에서 처음 그러시네요. 도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많이 무서웠나 봐.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내 과거랑 너무 닮아서. 세영은 순간 멈칫했다. 과거요? 도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젊었을 땐 널 닮았어. 조용했고 무서웠고 그래서 나중엔 내가 먼저 짓밟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야 덜 무섭더라고.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사과였고 회복이었고 어쩌면 사랑의 형태였다. 그날 밤 세영은 저택을 떠나기 전 현관 앞에 섰다. 그곳엔 오말순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니? 아니요. 지금부터 제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광주 재래시장 골목, 초봄의 아침. 살짝 서늘한 공기 사이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시장 한켠 도성섬유 옛 간판이 걸려있던 자리에 이제는 작은 현판이 새로 붙어 있었다. 박세영 모자 봉제교육재단. 그 아래 작게 이 세상 모든 딸들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도록. 건물 안 2층 조리실 한쪽에서는 세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표정은 한결 여유롭고 단단했다. 묶은 머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잔머리를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간을 본 그녀가 말했다. 엄마, 된장은 예전 그 항아리 거 쓰셨어요? 말수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거 내 손맛 담긴 거지. 그걸로 너도 사람들 속 풀어주라. 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국자를 잡은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닌 설레는 긴장감이었다. 조리실을 나서면 바로 보이는 재단의 작은 강의실. 오늘은 첫 개강일이었고 신청자들 중 절반은 이혼한 엄마 가정폭력을 겪었던 여성들, 그리고 세영처럼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으러 온 딸들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다시 내 이름을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 왔습니다. 순간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 속엔 공감과 안도, 약간의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저는 10년 넘게 제 이름 없이 살았어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존재했지, 저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어요.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며 멀리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숨쉬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보시죠. 행사가 끝난 뒤 말순과 세영은 둘이서 재단 1층 주방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엔 된장국, 달걀말이,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멸치볶음. 엄마가 늘 하던 그대로의 반찬이었다. 세영은 된장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이 맛이 나요. 엄마가 끓이던 그 맛. 말수는 조용히 웃었다. 너도 이제 진짜 어른 됐다. 세영은 눈을 감고 국물을 천천히 삼켰다. 뜨겁고 구수한 그 맛은 가슴속 어디 깊은데 묻어두었던 시간들을 조용히 녹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재단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다. 광주 시내 불빛 아래 별들은 적었지만 하늘은 맑았다. 말순이 말했다. 넌 이젠 누구한테도 허리 굽히지 마라. 그리고 혹시 다시 넘어지면 그땐 또 엄마가 너 일으켜줄게. 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난 이제 나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고 예전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재단 현관 옆에는 새로운 간판이 붙었다. 박세영 재단 도성 섬유 창립자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 옆에 작게 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제 나답게 살겠습니다. 그 한 줄은 딸이 다시 태어난 날의 선언이었고 한 어머니가 자식을 지켜낸 시간의 총합이었다. 식모 취급받던 며느리,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딸은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 뒤엔 말없이 딸의 눈물을 지켜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론 전부를 내놓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얼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엄마는 말없이 칼을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나요?